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들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우리 법 재판소냐며 일부 재판관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정치권이 재판관의 성향을 단정해 사법부 권한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기소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딥시크 공개 여파로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 경고에도 다시 거부권을 또 행사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겸 핵심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라 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첫 소식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지만 두 번째 내란 특검도 제2 요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 핵심 인사 10여 명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이제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대행은 법안이 일부 보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또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대승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번째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당 의견을 10분 반영한 특검법안이었다면서 이를 막은 최 권한대행에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견을 적극 수용한 법안이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내란 사태에서 떳떳하다면 내란 특검법 수용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즉각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했다며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초에 협상 테이블에 걷어찬 건 여당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밝힌 거부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권한대행 한 달간 7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청출어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 수계 윤석열 다음으로 많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최 권한대행을 향한 비난과 함께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고려한 듯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습니다. 최 대행의 제2요구권은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갖춘 결단이었다면서 또 제2의결을 해도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죠. 최근 높아진 당 지지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듯합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 무용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냈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기본적으로 수사가 미진할 때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은 기소가 됐고 공소유지를 위한 특검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을 재의결해도 당 내부에서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도 이탈표가 없이 저는 부결이 될 것이다.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 대행을 야당이 압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표결에서 부결 당론에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이번엔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이 재표결에 붙여져도 결국 폐기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특검 법안도 거부했죠. 왜 국회로 돌려보낸 건지 최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그 여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세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부터 살펴보죠. 가장 큰 이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 내란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에도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냈었죠. 이후 야당은 특검법에서 여당의 요구안을 포함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줄였고 기간, 인력, 규모도 축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검이 출범을 해도 사실상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 무용론도 사실 힘을 받고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돼도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에 대해 구속 기소한 상태죠. 네.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아 중복 기소가 불가능한데요.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내란죄 이외에 아직도 특검을 출범해 진상규명을 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수사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기소,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등을 특검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일단 내란죄라는 가장 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대선에 이용하려고 이러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당이 일단 특검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특검 수사와 대선 기간이 겹칠 가능성이 좀 큰데요. 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군 등을 수시로 압수수색하고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이 일종의 대선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우려입니다. 네. 민주당은 특검법이야말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입장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또다시 탄핵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아내의 안부를 물을 만큼 가까웠다 등등 요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공정한 탄핵 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국민의힘이 연일 안팎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헌법재판관 8명 중 절반 가까이가 좌파 성향이라 불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것을 겨냥해 헌재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사석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한다면서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밑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에 더해 마은혁 판사까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더 얹으려 한다며 공정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특수관계가 속속 드러났다며 당장 손을 떼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소추인단 그 로펌에 근무를 한다라든지 또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탄핵 행동의 어떤 그 주요 간부의 역할을 한다.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과거 SNS에 만화님께의 안부를 허구한 날 반대, 조정 사건을 두고 수고하셨다며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되며 친분설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게 법적의 현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그래서 형님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또 야당은 여당이 탄핵 불복 프레임을 작동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대행과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헌재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10만 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편향성 논란에 대해 헌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은 탄핵 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 같은 주장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현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이어지자 헌법재판소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성향과는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는 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의 민변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도 같은 이유로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며 이 재판관에 대한 회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주관적 의혹만으론 부족하고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먼저 신속히 진행하려고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요즘같이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쏠렸을 때가 또 있었을까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와 함께 현재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성향을 여당이 지금 한 명 한 명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특히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여권에서는 문영배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이나 SNS에 직접 본인이 작성한 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지난 2010년 SNS를 통해 자신이 우리법 연구에서 가장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계선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은 따지고 보면 가족들의 소속과 관련된 지적인데요. 그렇죠. 예. 반면 문 대행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란이다 보니 공격이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블로그에 꽤 글을 많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은 어떤 겁니까? 네, 문 대행이 부장판사였던 지난 2010년 9월 블로그에 쓴 글인데 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뭘 위해서 이 땅에 왔나?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단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네, 이를 두고 여권은 유엔군의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더 나아가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 대행은 원문을 읽어보라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글은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 뒤 쓰인 일종의 소회문으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킨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정 판사를 공격하지 않는 게 그동안 보수 진영의 불문율 아니었습니까? 네,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언론에서조차 사실 판사들의 고향이나 실명은 잘 거론하지 않죠. 그렇죠. 네, 과거에는 진보 진영이 종종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던 전례가 있었고 보수 진영이 이를 비판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법치주의와 판사 공격 자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돼버렸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채용비리 사건의 1심 무죄를 준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 않냐며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자극하면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통상 민감한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사법부를 향한 발언 수위를 낮췄던 과거와 대조적입니다. 여당도 속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실제 친윤으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도 여름쯤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탄핵 인용은 피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헌재 구성의 부당성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에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했다. 이런 여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법치주의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못 믿겠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네, 여당에서는 꼭 지지층만을 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도 이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중도 진영도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은 한 번쯤은 설 연휴 때 다들 해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네, 다만 보수 진영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은 헌재는 국가의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김도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다음 주에 결론이 납니다. 지난달 한 차례 변론만 열고 바로 종결을 앞두고 있는 건데 헌재가 구인 체제로 빠르게 복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죠. 하지만 다른 탄핵 사건들은 지금 탄핵 심판만 9건이 계류돼 있는데 윤 대통령 사건에 밀려서 다른 건 사실상 심리가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음 달 3일 결정됩니다.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헌재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헌재가 구인 체제로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헌재에 계류된 다른 8건의 탄핵 사건들은 사실상 심리가 멈춘 상태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은 정식 재판 시작도 못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사건은 배당만 됐을 뿐 한 차례의 준비 기일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다른 중요한 사건들은 미뤄두고 윤 대통령 사건만 빠르게 결론 내리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추가됐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권한 행사였다며 대통령을 옹호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당신은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죠. 이번에 증인으로 나서선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부정선거가 존재했는지 검증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도 채택됐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이상민, 김용빈을 증인 채택하였습니다. 신원식,
백종욱, 조태용을 증인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언대에 설 5명이 추가로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근이자 같은 충암고 출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권한 행사였다며 옹호하는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 조사에서는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 실장은 계엄 선포 전 국방부 장관이 무리했다.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 실장 측은 한 총리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 검증을 위해 불려나옵니다. 김 총장은 선관위 서버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반면 백 전 차장은 2년 전 선관위 보안 점검 뒤 시스템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검증하자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소속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특전사 지휘 통제실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의 검찰 증언은 좀 다릅니다. 국회 투입이 위법하고 향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시에 곧바로 인식했던 정황을 MBN이 확인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주 열렸던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전사 소속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단지 질서 유지 차원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전사 지휘부가 현장 지휘관에게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하라는 등의 명령을 내릴 때 지휘 통제실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당시 지휘 통제실에 있던 한 영관급 장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며 투입하는 모습을 보고 곧장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장교는 당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메모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과 물증이 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밝히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들 주장의 신빙성 문제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이어 본격적인 형사 재판도 받게 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노상원 등 다른 비상계엄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는데 내란죄 재판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한 재판부에 비상계엄 사건이 모두 배당되면서 재판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심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주 3에서 4회 이상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중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재판이 현실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설 연휴 동안 잠시 멈췄던 탄핵 심판 시계가 다음 주부터 다시 빠르게 돌아갑니다.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낼 경우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계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세영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가 탄핵 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심판정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뒤를 보면요. 네네. 2월 4일엔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거부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죠.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2월 6일에는 그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이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박종근 전 사령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모두 국헌문란 행위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탄핵 심판의 중요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들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그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무력화 시도는 심판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지며 돌파구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방이 치열해지면 아무래도 변론 횟수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몇 차례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일단 2월 13일 8차 변론 기일까지 잡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추가로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을 한다면 2월 27일까지 12번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은 17차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까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12차까지 진행하면 헌재는 선고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정보를 모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월 말에 변론이 끝나면 3월 중순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 재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한 곳으로 다 몰아줬잖아요, 사건을. 여기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게 됐는데 요즘에 지금 판사 성향을 놓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지 판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지규현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윤 대통령과는 8기수 차이가 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 등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판결을 보면 부당합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28년 만에 내란 수계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게 됐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야, 진짜 여러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니 의기소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는데 이른바 옥중 정치가 본격화하는 듯하죠. 먼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 밖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을 태운 차량이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30분간 접견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이 동행했습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모습이었다며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고령자의 불편은 없었는지 물었고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윤 대통령이 말없이 자신을 안고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현직 대통령이 건재하다는 걸 강조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평일에 한해
하루 한 번 일반 접견이 가능해 다음 주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접견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방문엔 선을 그었지만 개별 방문은 각자 판단에 맡겼습니다.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여당 소속 일부 시도지사들도 접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옥중 정치가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김건희 여사의 접견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사람들은 또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당협위원장 등등 많아서 일정을 서로 조율해야 할 지경인데 민주당은 수감된 조직 보스를 찾아가 충성을 맹세하는 조폭 영화를 떠오르게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기옥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내란 공범당으로 몰락할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돕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접견 계획에 수감된 조직 보스를 찾아가 충성을 맹세하는 조폭 영화를 떠오르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설 당일 윤 대통령을 찾아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을 향해선 내란 수괴의 기쁨조가 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습니다. 공당인 국민의힘마저 내란 수괴의 기쁨조가 되려는 겁니까? 아니면 극단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데 대한 견제구를 던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윤 대통령, 전광훈 목사와 함께 극우 사이비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 자체가 극우화됐다며 비판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뒤에도 정치권의 진영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생은 뒷전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통합 행보에도 힘을 실었죠. 하지만 몸 믿어온 건지 당내 비명계 주자들은 각자의 길을 가느라 바쁩니다. 유력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은 비명계와 개헌을 고리로 회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간 회동에선 통합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도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포용하려고 행보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비명계도 포용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 주문에 이 대표가 본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이와 별도로 비명계 움직임도 분주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동을 건 인물은 김두관 전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로 두 사람은 설 당일인 그제 전화 통화를 하고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1급 체제에 대한 비판부터 국무위원 줄타내기나 최근 부진한 당 지지율과 같은 현안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한 생각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총리는 오늘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책임지고 이와 함께 두 사람은 수일 내 회동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비명계 주자들과의 추가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극일 체제가 공고한 민주당 내 상황에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대표 공약인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본사회 정책에서도 한 발 물러선 상태죠.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겁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직후 열린 첫 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간판 공약인 민생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추경에 걸림돌이 되면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습니다.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2월 안에 모수 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최근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표는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차기 대권주자로서 중도 확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일부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가 골목 상권을 살렸다면서 정책 필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국민의힘은 전국 전환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처럼 말만 바꾸고 있다고요. 특히 추경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대폭 깎아 단독 통과시킨 걸 꼬집은 겁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추경을 요구하는 이 대표를 겨냥해 사과가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소한 추경을 입에 올리려고 하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 아닐까요? 이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보복성 예산 삭감을 해놓고 이제 와서 여당이 추경을 반대한다며 여당 탓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정책 전환을 두고는 실용이 아닌 실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 민생법안 등 지금까지 호응하지 않던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속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고 지금의 이런 정치 파행의 현상으로까지 왔는데 단순히 일시적으로 어떤 전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양 들떠있다는 반응까지 나왔죠. 또한 추경뿐 아니라 외교와 경제 등 그동안 이 대표가 걸어온 길, 발언 등 전방위적 송곳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미국 조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와 국내 시선이 싸늘해지자 서둘러 가면을 바꿔 쓴 것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외교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해방 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비판한 겁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도 문제 삼았습니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이미지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이중 프레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검증하는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 대표의 발언이 시건이라는 건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중부지방에선 연휴를 마친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눈발이 함께했습니다. 절기상 입춘을 맞는 다음 주엔 하지만
봄날은커녕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호남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도 예고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풍기가 내뿜는 바람에 쌓인 눈이 하얀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오후 들어 눈발이 제법 굵어졌는데도 우산을 챙겨온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명절 내내 고생한 와이프를 위해서 잠깐 나왔는데 눈까지 내려줘서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눈이 너무 내려서 천리안 위성으로 내려다보니 한반도 남북에 자리 잡은 두 개의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온 바람이 중부지방에서 만나 눈구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풍과 북풍이 부딪히면서 중부지방에 기습적인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주말부터는 남부지방에 눈 대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주말엔 남부지방에 최고 30mm, 제주에 최고 70mm의 비를 뿌립니다. 절기상 입춘인 다음 달 3일 이후부터는 서쪽엔 고기압, 동쪽엔 저기압이 자리 잡으며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서구동저형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찬 북서풍이 강하게 내려와 전국적으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를 건넌 북서풍이 부딪히는 호남 일대엔 입춘 다음 날부터 사흘간 20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상층 찬 공기의 상태에 따라 폭설과 추위가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K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3조 원도 안 돼 기대에 못 미쳤고 HBM 경쟁에 앞서고 있는 SK 하이닉스조차 중국발 딥시크 파도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뒷걸음질했습니다. 모바일과 PC의 수요 둔화와 함께 반도체 위탁 생산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부가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경쟁사에 비해 주춤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큰손 엔비디아에 납품할 5세대 HBM3를 테스트 중인 가운데 블룸버그가 갑작스레 공급 승인을 보도했지만 양측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올해 HBM 공급 확대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HBM3 개선 제품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공급 증가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HBM3를 공급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낸 SK 하이닉스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에 등장해 향후 고성능 HBM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급락하고 삼성전자도 2% 넘게 내리는 등 악재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AI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발 영향에 당분간 K반도체의 단기적 위기와 장기적 기회가 공존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중국산 AI 딥시크가 세계를 뒤흔들면서 딥시크의 창업자 량 원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벌써 스포츠 슈퍼스타나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그의 고향 마을은 이미 관광 명소가 됐을 정도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마을 비석 앞에서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바로 옆에는 사진 촬영을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유명 관광 명소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곳은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창업한 량원평의 고향인 광둥성 우찬입니다. 춘절 연휴를 맞아 량원평이 고향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인근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他家就在我舅舅家，大概1000米的地方，离我舅舅家很近。今天跟舅舅拜完年，带你们去看一看。 최근 출시된 딥시크 AI 모델이 세계를 뒤흔들자
양원평의 인기까지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마을 곳곳에는 고향의 자부심이자 희망 같은 찬사가 가득 담긴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원평의 고향집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东方大国现在最需要安保的人物是 DeepSeek 的创始人梁文峰。 양원평이 다녔던 학교까지 찾아가는 등 팬덤 현상까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眼前这个小小的演讲台，曾是梁文峰挥洒激情、表达观点的天地。 중국에서의 인기와는 반대로 딥시크에 대한 각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규제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딥시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시 최근 며칠 새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탑승객 67명 전원이 사망한 가운데 이 중에는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선수 2명과 한인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사고 또한 전 정부, 그러니까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여객기와 헬기 충돌 사고의 처참한 잔해 속에서 소방당국이 하루 종일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생존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여객기와 헬기 탑승객 67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코치 2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한국계 선수 2명도 포함됐습니다. 피겨 유망주로 알려진 진아 한과 미국으로 입양됐던 스펜서 레인으로 모두 올림픽을 꿈꾸던 10대 선수들이었습니다. He was beaming. This kid was so talented. He'd only started skating a few years ago and he had all of his trips. He came to me and smiling.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비극이라며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곧이어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가 능력이 부족한 항공 관제 인력을 다양성을 이유로 채용한 탓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The FAA's diversity push includes focus on hiring people with severe intellectu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Their policy was horrible and their politics was even worse. 이런 가운데 조사 당국은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일본에서는 유명 방송사 후지TV가 일본 주요 기업들이 광고를 외면하며 경영난에 휩싸였습니다. 성상납 파문 때문인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후지TV 아나운서들이 간부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겁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무라 타쿠야와 초난강 등의 멤버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일본의 인기 아이돌 스마프. 스마프의 리더이자 일본의 국민 MC로 군림한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일본 방송국 후지TV의 편성 간부가 자사 아나운서들을 불러 성상납을 주선하고 종용했다는 증언이 앞서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에게 9억 원에 가까운 합의금을 전한 걸로 알려진 나카이는 광고와 출연이 끊기고 난 뒤에야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후지TV의 성상납 파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지TV의 예능 간부도 직접 성상납을 받았다고 전 아나운서가 추가 폭로한 것입니다. その方の車で家にね送っていただいたりとかご飯連れてっていただいたりとか絶対断れないからね絶対断れないからで私が今回この件を実名で告発した理由がポストに書いたんですけどもいびつな業界の裏を周知させることによって早く浄化させたかったんですよね. 나카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등 감췄던 의혹들이 본물처럼 폭로되면서 후지TV 회장과 사장은 책임을 지고 동반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今日の取締役会で話されたことですが、まずはやはり第三者委員会の調査に協力することに伴うその調査に応じたものの保護というものを会社として決議すること。 지난해 12월부터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기업들이 후지TV를 외면하기 시작해 광고 중단이 잇따르면서 후지TV의 순이익이 전망치보다 66% 감소해 100억 엔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수치는 15년 만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일본 연예계와 후지 TV 내부에 조직적인 성상남 문화를 들췄다는 점에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날개에 실려있는 16톤가량의 항공유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껏 감식을 미뤄왔는데 이 기름을 빼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화재 당시 불에 난 짐칸은 불이 번질까 열지도 않았고 소화기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불이 난 여객기의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사고 항공기를 만든 프랑스 조사단의 모습도 보입니다. 합동조사팀은 오늘 오전 동체와 내부 부품 등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다음 달 3일 현장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개에 실려있는 16톤가량의 항공유를 빼내지 않아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을 감안하여 실려있는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에 탄 여객기는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이 뻥 뚫려 있는데요. 이번 주말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조사팀은 항공기를 천막으로 덮어 잔해를 보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승무원이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쪽으로 갔지만 실제 사용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보조 배터리에 대해선 현장에서 사실에 근거해 조사하겠다며 현재로선 추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무한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에어 부산 화재, 심지어 미국 소형 여객기 충돌까지 연이은 저가항공 사고로 저가항공을 피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무한 사고 이후 저가항공 이용객 수도 16%가 빠진 상태인데 공포심에 이미 구입한 항공권을 3배의 위약금을 물고도 취소했다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김포공항 국내선입니다. 긴 설 연휴가 끝나가면서 출국장은 한산한 모습인데 저가 항공사의 체크인 줄에는 유독 더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지난 28일 벌어진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거 왕복으로 끊고 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많이 말렸습니다. 뭐 돈 더 주더라도. 요즘 사고가 많잖아요. 좀 깊이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항공기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1,400만 분의 1로 에스컬레이터 사고보다 확률이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여객기 사고 이후 주 140만 명에 달했던 저가항공 이용객은 이달 초 118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주간 이용객 34만 명대에서 1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무한 사고 직후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항공사는 운항을 중단시키는 등의 초강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 일이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준도 강화를 하면서 실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 엄격성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연거푸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저가 항공사들이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설 연휴 기간 70대 양봉업자가 살해돼 안매장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서 벌통을 구매한 70대였는데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앞에 경찰버스가 도착하고 이내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됩니다. 홀로 움막에 지내며 벌을 키운다는 70대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아들의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주변엔 CCTV도 없고 외딴 곳이라 400여 명이 사흘간 찾아도 허사였습니다. 버스 두 대리 와가지고 사람 다 뒤졌거든. 사람이나 뭐 흔적 찾으려고 하는데 뭐 없어. 그러던 중 배달기사로부터 누군가 다녀갔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가 사라진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움막에 다녀간 70대 남성을 특정해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양봉업을 하는 피의자는 2년 전쯤 피해자로부터 벌통을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왕벌이 없어 꿀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고 집에서 가져온 둔기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해 후 양봉장에서 불과 25m쯤 떨어진 이곳 길가 옆에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구입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었고요. 피해자와 마찰이 생겼고 그로 인해 감정이 더 격해져.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부시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태양의 높이가 낮아 많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는 이 겨울에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몇 년 전까지 양쪽 눈 시력 1.5를 유지하며 눈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손보열 씨. 최근 급격한 시력 저하로 난생 처음 안과를 찾았다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얗게 변한 눈을 마주하니 당혹감이 앞섭니다. 눈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인데 갑자기 이래 되니까 정말 건강이라는 게 한순간에 나빠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백내장은 자연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노안과 착각하기 쉽지만 차이는 큽니다. 노안은 눈에서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 초점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변하는 것으로 시야가 흐려지며 눈이 부시는 증상 등이 동반됩니다. 연간 150만 명 수준인 환자 수는 특히 겨울철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찬바람과 건조한 날씨는 물론 태양의 높이가 낮아 많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녹황색 채소 아시다시피 항산화식품 드시는 것이 좋고 너무 강한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분들에서는 백내장이 이른 나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수정체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만큼 가급적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게 예방의 요령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 경복궁에는 흰 눈이 소복히 내려앉았는데요. 눈은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과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나 비로 내리겠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팎, 낮 기온은 영상 7에서 8도 선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원주가 영하 1도, 낮 기온은 5도를 크게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구가 7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충남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렸습니다.